자, 여러분의 자녀가 자존감이 낮습니까? 위축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제가 얘기하는 이 세 가지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첫째, 하나의 잣대로 들이밀지 말자. 둘째, 장점을 장점으로 인정해주자. 셋째, 안녕하세요. 꿈틀이마을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연호입니다. 저는 지난 8년 동안 1300회에 걸쳐서 강연을 해왔는데요. 그중에 절반 정도가 학교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약 6만 명의 중고등학생을 만났는데요. 그중에 누가 가장 인상에 남는가? 모든 강연이 다 끝나고 질의응답도 다 끝나고 조용히 저에게 다가와서 제 얘기 좀 들어주실래요? 이렇게 얘기했던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있습니다. 그 학생은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꺼이꺼이 울면서 눈물을 콸콸 쏟았는데요. 한마디로 자존감이 낮다는 거예요. 엄마가 이것저것 챙겨주고 학원도 가게 하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는데 최선을 다하지만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어서 자존감이 낮다는 거예요. 자, 이런 아이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자존감이란 게 뭘까요?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힘,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존감이 높으면 표정이 괜찮겠죠. 자존감이 낮으면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우리 유치원 아이들 보세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비교적 표정이 밝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상태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표정이 서서히 어두워지죠. 우리 아이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가장 당혹스러울 때가 바로 그런 거죠. 그렇게 밝고 명랑하던 아이가 표정이 어두워지고 말이 없어질 때, 이때가 어떤 때예요? 자존감이 낮아지기 시작한 때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중고등학생 사춘기 때 되면 그렇게 표정 어두워질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덴마크에 가보니까 이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하다는 덴마크에 제가 23번을 지난 8년 동안 갔는데요. 가서 이 사회가 행복사회가 맞네 라고 딱 느꼈던 첫 번째 게 있다면 바로 이거였습니다. 유치원 때 표정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 표정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유지된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힘, 자존감, 이게 유지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위해서 가정과 학교가, 사회가 아이들을 위해서 도와줍니다. 그게 뭐냐면 자존감 유지를 위한 3대 복지. 자, 이거 세 가지예요. 쉬었다가도 괜찮아. 다른 길로 가도 괜찮아.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할 수 있고 자존감이 일정 상태에 유지되고 있고,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유치원, 초등학교 때 표정이 유지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덴마크와 같은 사회는 아니죠. 그러나 현재와 같은 우리의 조건 속에서도 자존감 낮아지는 우리 친구들을 서서히 높여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하나의 잣대를 들이밀지 말라는 겁니다. 저의 책을 읽고 부산의 한 여고생이 이렇게 독후감을 썼다고 했잖아요. 우리 학교 급식에 나오는 소고기는 모두 1등급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3등급 이하가 많을까? 자, 성적 등급에 의해서 비교되는 학교, 비교되는 사회에 대해서 이 가슴 아픈 독후감을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성적, 하나의 잣대로 우리 아이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성적은 사실 우수해야 할 여러 가지 중에 하나에 불과하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꼭 공부 잘해서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최종의 목표가 공부 잘하는 게 아니라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성적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이 하나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 아이의 무한한 가능성을 다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요. 지금이라는 하나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늘 그런 얘기 하죠. 인생은 내내 성장기다. 지금 중학교 3학년 때, 지금 고등학교 3학년 때, 지금은 경과의 하나의 단계에 불과하다. 그죠? 그런데 지금 내가 왜소하다고 해서, 지금 내가 성적이 안 좋다고 해서, 지금 내가 기분이 안 좋다고 해서 내 인생 내내 그럴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또 선생님들이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 아이를 하나의 잣대, 성적이라는 하나의 잣대, 그리고 지금이라는 하나의 잣대로 평가하지 말자. 두 번째, 우리 아이, 우리 제자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는요, 그 학생, 우리 아이의 장점을 장점으로 인정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제가 많이 만나봤잖아요. 어떨 때 주눅이 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분석을 해봤더니 나의 장점을 장점으로 인정받지 못할 때. 자, 예를 든다면 나는 미용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미용을 굉장히 잘해. 그런데 성적이 낮는다는 이유로 이 미용 잘하는 것이 제대로 평가를 못 받는 거죠.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을 되돌아보면요, 가장 주눅이 들었던 때가 이때였던 것 같아요. 저는 소설가가 되고 싶었어요. 소설가. 왠지 글 쓰는 게 좋고 소설을 쓰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소설을 쓰고 싶다고 얘기하면 선생님이나 어른들이나 부모님이 늘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야, 소설 써가지고 밥 벌어먹고 살겠니? 소설 쓰면 밥 굶기 딱 좋다. 이런 얘기를 거의 대부분의 어른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는 이 세상에서 밥 벌어먹고 살 수 있을까? 과연 쓸모가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때 이런 어른을 만났으면, 이런 부모님을 만났으면 어땠을까요? 이렇게 얘기해주는, 야, 너 소설 좋아하니? 글쓰기 좋아하니? 세상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업을 하더라도, 다른 일을 하더라도 글을 쓰는 것은 모든 것의 기반이야. 그래, 너 글쓰기 그 실력 너 좋아하니까 해봐. 즐기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즐기다 보면은 또 다른 것에 대한 곁가지, 관심의 곁가지가 또 생길 거야. 야, 너 그 장점 잘 간직해, 잘 이어나가. 이러면 참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집에도 그런 아이가 있었는데요. 국어는 잘하지만 수학을 못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사회는 잘하지만 수학은 못하는. 이런 거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야, 너 수학 못하면 좋은 대학 못 간다? 너 수학 못하면 좋은 회사에 취직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겠나요? 자존감이 팍팍팍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겠죠. 그런데 수학 못하더라도 자존감이 살아있으면, 국어 잘하는 것, 사회 잘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자존감이 살아있으면,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이 아이는 작은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고, 그 작은 성취감을 딛고 앞으로 전진하면서 다른 격가지, 다른 관심사를 더 개발할 수가 있겠지요. 아이의 장점을 장점으로 인정해 줍시다. 너 그거 별거야. 수학 잘해야 돼. 이런 얘기 앞으로 하지 맙시다. 자, 그런데요, 우리 아이는 이미 자존감이 너무 낮다. 이미 주눅이 많이 들어있다. 이미 위축이 많이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될까요? 우리 선생님들 만나보면요, 학급에서 지도할 때 이런 아이가 제일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될까요? 제가 많은 중고등학생들을 만나면서 고민을 들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출발점은 바로 이곳이어야 되겠구나. 자, 출발점 뭐예요? 우리 아이들이 나의 잘못만은 아니구나. 나의 잘못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자책하는 거예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다 내 탓이야. 아, 엄마는 저렇게 학원을 보내줬는데, 돈을 저렇게 쓰면서 공부하라고 나를 학원에 보내줬는데 나는 머리가 안 좋아서, 끈기가 없어서, 인내가 없어서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아, 나도 수학을 잘해야 되는데 왜 나는 미용에만 관심이 있을까? 축구에만 관심이 있을까라고 자기를 자책하는 거. 내 탓이야 라고 안으로 자기의 자존감을 갉아먹어 들어가는 거. 이게 제일 안 좋은 상태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첫 출발점은 너의 잘못이 아니야. 이 얘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덴마크처럼 행복사회에서 아까 제가 얘기한 세 가지의 복지, 쉬었다가도 괜찮아, 다른 길로 가도 괜찮아,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 복지를 누리면서 산다면 위축될까요? 절대 위축이 안 됩니다. 절대 자존감이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존감이 낮아진 것은 그의 개인의 특징이 아닙니다. 그의 개인 탓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탓이 더 셉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너의 잘못이 아니야. 미안하다. 나를 포함한 우리 어른들이 그런 사회를 만들어 놔서 미안하다.
사실은 대한민국에 헌법 10조가 있지 않느냐.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존엄과 가치를 느끼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써 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주눅이 들고 있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이다.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이 얘기를 분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언급했던 그 아이, 강연이 끝나고 혼자 저에게 찾아왔던 아이, 그리고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소리내어 울었던 아이, 그 아이에게 제가 첫 번째로 해준 게 그거였습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야. 미안하다. 우리 어른들이 미안하다. 너의 잘못이 아니야. 자, 제가 강연을 하다 보면은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다 보면은 강연 후에 편지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 중에 한 편지를 소개하면서 마칠까 하는데요. 한 고등학생이 편지를 보냈는데 제가 이 우리도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행복교육 저의 시리즈 두 번째 책에 그 사연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게 몇 페이지인가요? 223페이지에 한 고등학생은 강연 중에 울컥했다면서 그 울컥했던 순간이 언제 있었는지를 이렇게 편지로 보내왔습니다. 내 탓이 아니었구나. 오늘 강연에서 오연호 작가로부터 이 말을 들었는데 정말 울컥했다. 나는 그동안 무엇이 안 되는 일이 있으면 늘 내가 잘못한 거니까 내가 책임져야 해. 다 내 탓이야 라고 자책하면서 내가 잘하고 있는 것조차 의심했다. 하지만 이제는 솔직하게 내 탓만이 아니었구나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자, 이 학생이 그렇게 써놨잖아요. 내 탓이야 그러면서 자기가 잘했던 것마저 의심했다. 자기의 장점마저도 평가절하했다는 거예요. 너의 잘못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우리 아이들이 길을 쭉쭉 펼 수 있도록 우리 엄마 아빠가 선생님이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오연호의 꿈틀린 마을 어땠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행복교육, 자녀교육, 부모교육에 대한 컨텐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늘 해주시잖아요. 오늘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